11장 가족이라는 유리 그릇.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강철로 만든 견고한 성을 떠올립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것, 항상 우리를 보호하는 것,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변의 모든 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강철이다. 가족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에 의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어른도, 학교의 어떤 선생님도 가족은 쉽게 깨질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강철성이 아닙니다. 가족은 유리 그릇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유리 그릇. 빛이 들어오면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그릇. 이 그릇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빛이 나오고 행복이 들어가면 더 아름다워지는 그릇.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도 그 그릇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더라도 그 흔적이 남는 유리 그릇입니다.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깨지기 전의 그릇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붙인 흔적은 항상 남습니다. 아무리 잘 붙여도요. 그리고 편에는 그 유리 그릇의 작은 균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균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균열. 그리고 그 균열에 빛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균열이 아주 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강철이라고 믿어왔으니까 아무도 그 균열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가고 어떤 날 아주 작은 충격에 의해 유리 전체가 부서져서 파편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형제끼리 왜 만나지 않냐고 외부에서 놀라는 것, 왜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식에서 싸우는가 라는 의문.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인가라는 것. 이것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작은 균열들이 쌓여서 어느 날 그 유리 전체가 부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눈빛의 차이, 밥을 차려주는 순서, 희생을 강요하는 한마디의 말. 아무도 그때는 균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두가 강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균열이 커지는 것을 부모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강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 다르다거나 우리 가족은 그런 문제가 없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균열은 조용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균열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하는 말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유리 그릇을 우리는 좀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강철이라고 믿어왔던 그 그릇이 실은 유리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부서지지 않은 것은 아직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균열이 작다면 균열이 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늦은 후회의 말. 후회라는 것은 항상 늦습니다. 이건 진부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 그냥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 100번, 1000번 수없이 듣는 말. 아무나 지나가다 한마디 하는 말.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후회는 그냥 일반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후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 아버지의 글씨로,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가 혼자 쓴 편지 한 장. 아마 아버지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아버지 세대에서 이런 종류의 편지를 쓴다는 것은 평소에 하지 않는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아왔던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아버지의 서랍 안에 깊이 넣어둔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요.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아, 아버지가 항상 큰 놈만 찾고 위했던 것,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잘못이었다. 너도 아버지에게 소중했다. 아니, 더 소중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 말을 못했을까? 편지를 발견한 날, 작은 아들은 3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그런 종류의 말을 듣지 못했었고, 그 편지 안에서 처음으로 그 마음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는 사랑받는 자식이 아니다 라는 마음 안에서 자라왔던 작은 아들에게 그 편지는 평생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은, 아니 그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깊은 이유는 그 편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 한마디를 하셨더라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눈을 보고 너도 소중하다 라는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그때는 그 한마디가 작은 아들의 평생을 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깨달으셨더라도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런 종류의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세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편지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사과였습니다. 늦은 후회는 받은 사람에게도 아픈 것입니다. 아버지의 후회는 아버지에게 아픈 것이었고, 그 후회를 받은 작은 아들에게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는 아버지가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지만 말씀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편지를 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3장 자아성찰의 시작점. 자아성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아성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고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 탓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오는 탓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오는 탓입니다.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을 성찰하라는 것인가 라는 느낌이 오는 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성찰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스님이거나 철학자거나 아주 깊은 종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잠을 자기 직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누구에게 따뜻했던 적이 있나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은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 큰아이에게 더 많이 웃었다. 라거나 작은아이 전화를 받는데 왜 그렇게 짧게 했을까? 아니면 큰아이가 전화했을 때는 기쁘게 받았는데 작은아이가 전화했을 때는 왜 무덤덤하게 받았을까? 아니면 오늘 작은아이와 점심을 먹는데 왜 대화가 그렇게 짧아졌을까? 아니면 왜 오늘 큰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 듣고 싶었는데 작은아이의 이야기는 그냥 넘기게 되었을까? 그런 작은 것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스스로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볼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나는 나쁜 부모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인가 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만 보면 됩니다. 판단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다음 날에 우리는 아주 약간이지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누구가 본다는 것을 알면 아주 약간이지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것처럼요. 자아 성찰은 거대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작은 패턴들을 하나씩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14장 명상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 명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저는 그런 거 좀 어려운 이런 반응이죠. 아니면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죠. 아니면 산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죠.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게 가능할지, 라는 반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명상이라는 것을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것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 안에서 명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명상은 산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수십 년을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눈을 다시 감고 3번의 깊은 호흡만 합니다. 3번, 그냥 3번입니다. 완벽하게 깊은 호흡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평소보다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번의 호흡 안에서 나는 오늘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번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안에서 그냥 한 번만요.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의 호흡이 완벽하게 깊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의 말이 완벽하게 깊은 확신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꾸준히 쌓이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정근이라고 합니다. 정근은 작은 것이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은 것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어떤 날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어떤 날 아이를 보면서 눈빛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라고 느끼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3번의 호흡이 쌓여서 오는 날입니다. 전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잊어버려도 내일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도 잊어버려도 그 다음 날 해볼 수 있습니다. 단,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정근이기 때문입니다. 15장 차별의 눈빛을 느끼는 아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말 안에 아주 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잘했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우리는 그 말들이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들을 통해 나는 좋은 부모이다 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적어도 말은 했다 라는 것이요. 하지만 아이는 그 말보다 눈빛을 먼저 읽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빛의 차이를 생후 몇 달 후부터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아도 아이는 그 눈빛을 느낍니다. 아이는 아직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눈빛의 의미는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빛은 나를 환영하는 눈빛인가? 아니면 그냥 있는 눈빛인가? 이 두 가지를 아이는 아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왜 그렇게 좋아해 하는지라고 느끼는 날도 있고, 어떤 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느끼는지라고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느낌은 형태가 바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덜 중요한 사람이다. 이 확신이 조용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확신은 스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의 근거가 매일의 눈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그 눈빛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할 때 결코 부모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부모도 자신만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짐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요. 그리고 그 짐의 무게가 때로 아이에게 눈빛의 차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은 부모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상, 우리는 한 번 보아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왜냐하면 그 거울에 비친 상이 아이에게 평생의 확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장 경계선이라는 선물. 경계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무엇을 경계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요. 가족끼리 경계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요. 우리는 한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요. 경계라는 것은 남들이나 하는 것이지 가족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선물입니다.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경계가 없는 관계는 어떤가요? 아무 경계가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여도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관계 안에서 나는 그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천천히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경계선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닐 것이다. 이 한 문장만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면 편애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편애의 근본은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자식은 나의 영광, 못난 자식은 나의 수치. 잘난 자식의 성과가 곧 나의 성과가 되고 못난 자식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가 되는 것. 이렇게 자식을 자신의 거울로 볼 때 차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좋은 상이 비치면 좋고 나쁜 상이 비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자식을 독립된 인간으로 보는 첫걸음입니다. 내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이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식에게 나는 당신을 인간으로 존중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자식을 내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은 하루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니라 저 아이 자신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만으로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선물입니다. 17장 가장 어려운 것. 한 인간으로서의 사과.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과. 부모로서의 사과.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부모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사과하면 이런 생각이요. 아직도 우리 세대에서는 매우 강하게 남아있는 인식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곧 부모의 권위를 잃는 것이다 라는 그 인식. 어떤 분은 그러면 자식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잠깐 이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깊은 존경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고요.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부모로서의 사과는 부모의 권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과가 일어날 때 자식은 내 부모가 크고 넓은 사람이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평소에도 부모의 잘못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식에게 부모도 나처럼 느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깊은 종류의 연결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과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내 형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수십 년의 균열에 첫 번째 수선의 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는 자식에게 평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18장 가문의 붕괴는 조용히 일어난다. 가문의 붕괴라는 말을 듣면 우리는 어떤 엄청난 사건을 떠올립니다. 큰 싸움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아니면 아주 나쁜 종류의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가문이 붕괴된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 있었을 때만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문이 붕괴되는 것은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작은 균열들이 쌓여서 아무도 그때에는 균열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쌓여가면서 그리고 그 균열들은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왜 여기서 한 번 만남도 없냐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가정에서는 형제끼리 이야기조차 안 하냐고요. 아, 그냥 바쁘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냥 별로 가까운 형제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답은 항상 하나입니다. 부모의 차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가 한 자식을 더 예뻐한다는 것을 다른 자식은 평생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자식은 형제를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제를 전혀 원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도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그 관계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나는 더 적게 받았다라는 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는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붕괴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계실 때는 그 균열을 덮어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규칙이요. 부모가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다 라는 그 규칙이요.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규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수십 년간 쌓여온 균열이 드러납니다. 왜 그 사람은 장례식에 왜 안 왔냐? 왜 그 사람은 이런 태도냐? 이런 소동 뒤에는 항상 수십 년 전의 식탁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식탁이지만 그 식탁의 공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9장 무의식적 차별의 신호. 무의식적 차별은 의식적 차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 차별은 적어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거나 변하거나 아무것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 차별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므로 반성할 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인 신호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경험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두 자식 중 한 명에게만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다. 왜 그 한 명에게 먼저 전하는 걸까요? 그냥 그때 먼저 떠올랐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항상 그 한 명이 먼저 떠오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한 명이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두 자식 중 한 명의 문제가 생기면 더 불안해지고 다른 한 명의 문제는 설마 하고 넘긴다. 왜 한 명의 문제는 바로 불안이 몰려오고 다른 한 명의 문제는 그냥 넘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 한 명에 대한 불안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두 자식 중 한 명의 친구나 배우자에 대해 더 호의적이다. 네 번째, 두 자식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더 자주 자랑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영상을 조금 더 가까이 마음에 두세요.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패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래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된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마음의 패턴임을 알고 나면 그 패턴에 대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면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아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마음만 있을 뿐. 제가 한 곳에서 이런 말을 떠올렸습니다. 늦은 후회는 없다. 오직 깨닫지 못한 마음만 있을 뿐. 이 말을 처음 떠올릴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사고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의 무게 속에 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아주 오래 괴롭힙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냥 넘겼을까? 내가 왜? 하지만 후회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후회는 과거로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더라도 그때의 눈빛은 이미 아이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후회하더라도 그때의 식탁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과거를 다시 보여주지만 그 과거를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현재의 일입니다. 아, 내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일어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 후회는 아프게 합니다. 깨달음은 자유를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아픈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의 끝은 더 깊은 아픔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끝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후회가 밀려온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깨달음 쪽으로 시선을 돌려주세요. 후회는 아무리 깊어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식 사이의 관계를 앞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